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2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디어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강의가 좀 분량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1편,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2편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배우 최민수 씨, 그 다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다음에 김두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떤 인물들에 대한 의혹을 좀 제기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2000년대 정도 들어서면서부터 드라마는 물론이고 뮤지컬 또 조수미 씨가 찍었던 뮤직비디오의 어, 소재로 사용되면서 갑자기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던 인물이 한 분 계시죠. 자,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어떤 워너비 스타처럼 꾸며지기도 했고 또 구국의 영웅처럼 꾸며지기도 했는데 바로 명성황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그럼 정말로 그런 인물이었느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모군란이라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모군란은 1882년 6월에 구식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신식 군대를 만들면서 신식 군대에게는 굉장히 잘 챙겨주면서 이 구식 군대의 군졸들은 13개월, 그러니까 1년 넘게 급료를 받지 못했던 상태였고, 그나마 13개월 만에 한 달치 급료로 이제 그때는 돈이 아니라 쌀을 줬는데, 이 쌀의 절반 이상이 모래가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식군대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겠어요, 기분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겠죠. 물론 별기군이라고 신식군대 총을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소수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건 이 얼마 되지 않는 별기군이 아니라 이 구식군대예요. 근데 이 구식군대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처참하고 형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식군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청나라가 개입을 해서 얘네들을 다 진압을 해버리는 사건.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그런데 이 이모군란의 배경에 바로 명성황후와 이 명성황후를 우리가 민비라고 이제 낮춰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민씨 일가가 이 명성황후 뒤에 있었다는 거죠. 흥성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이 명성황후와 민씨 일파가 권력을 잡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거의 뭐 안동 김씨가 한창 세도가 시절에 부렸던 그런 권세 못지않은 어 약간의 어떤 부정과 부패를 많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모군란 당시에 군인들의 급료를 이렇게 빼먹은 건 역시 바로 이 민씨 일파가 주도했던 일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명성황후는 무당에 빠져서 무속행위를 벌이는데 엄청난 왕실의 재산을 사용해요. 국고예요. 국고를 사용한 거죠. 자, 황원이라는 사람이 쓴 매천야록에서는 원자가 탄생하고 궁중에서는 복을 비는 제사가 많이 벌어졌는데 팔도 명산을 두루 돌아다녔다. 임금도 마음대로 잔치를 벌였으며 하사한 상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임금과 민호가 하루에 천금을 썼으니 내수사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호조나 선예청에서 공금을 빌려 썼는데도 신하들 가운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아뢰는 자가 없었다. 정말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내수사, 왕실의 재산, 왕실의 어떤 사유재산 같은 건데 이걸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막 제사를 하고 잔치를 벌이고 이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조나 선해청 같은 이 정부 기관이죠. 정부 기관의 돈을 끌어다가 쓰기까지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미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비가 정권을 장악하고 큰돈을 쓴 것은 그 아들을 위한 것이 처음이었다. 세자 책봉 문제로 여간한 경비가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자를 책봉한 이후에도 공신들에게 상금과 천국에 보내는 예물, 사절의 왕복 비용 등 두 살의 왕자를 위해 민비는 수백만 금의 국고를 낭비하였다. 그 밖에도 세자가 약간의 탈이라도 나면 전국의 명상과 대천에 기도를 드리는 한편 홍지학이 밝혔듯이 무당, 맹인을 궁중에 끌어들여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그 심한 예로는 금강산 1만 2천 봉의 봉우리마다 돈 1천냥과 쌀 한 석, 배 한 피를 바쳐 세자의 장수를 빌었다고 한다. 궁중에서는 무당, 잡배의 군놀이가 끊이지 않았으며 특별한 무녀에게는 수천냥에서 수만냥까지 상금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여왕 민비가 뿌리는 돈은 김몽룡이 한 번 춤출 때마다 3천금씩 던져줬고 이유인이 점을 칠 때마다 비단 100필과 금 1만냥의 상을 내렸다. 그 중에서 특히 진영군이라는 무녀는 신임이 두터워 옥관자의 권세를 누려 대관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허리를 숙였다. 진영군이나 이유인은 그 이후로도 궁궐을 마음대로 출입하였다. 자, 기쿠치 겐조라는 일본의 그때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의 어떤 일종의 외교관이 썼던 대원군전이란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 기쿠치 겐조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고종이나 명성황후를 안 좋은 시각에서 바라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정말 다 하나같이 새빨간 거짓말일까?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진령군이라는 무녀가 굉장히 왕실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다라는 내용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녀가 엄청난 돈을 왕실에서 받았다는 것도 사실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때 왕과 왕비가 이 무속신앙에 너무 깊게 빠져 있었고 여기에 제사 지내고 어떤 왕자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해서 나라의 국고도 많이 탕진했다라는 게 우리 앞에서 황현 씨가 썼던 매연 이름 잠깐 매천야록 황원 씨가 썼던 매천야록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지석영 씨가 썼던 상소문의 내용을 보면 신이 억만 백성을 대신에 아래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임금을 현혹시킨 요사스러운 무당에 대하여 뭇 사람들이 살점을 뜯어먹고 싶어 할 정도로 분하게 생각합니다. 하오나 전하께서는 문책은커녕 오히려 비호하시니 백성들의 원통함이 어찌 풀리겠습니까? 바라건대 어서 죄인을 주륙하신다면 민심이 비로소 상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라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국정을 농단하고 임금을 현혹시킨 요사스러운 무당 진령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석영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륙을 내라는 거예요. 죽여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민심이 비로소 상쾌해지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써서 고종에게 저 무당들을 다 내쫓고 죽여라 라고 상소를 올린 겁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민씨 일파는 온갖 비리를 통해 사리 사욕을 채웠고 명성황후는 무속신앙에 빠져서 나라 돈을 물 쓰듯이 써댔던 거예요. 이런 그녀의 어떤 매국적인 행위는 계속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세의 개임 요청, 또 대원군의 납치 주도 이런 거예요. 납치를 사주한 거죠.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한 게 바로 명성황후였어요. 그러니까 내란이 벌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어요?
자기네들 대우 제대로 해달라라는 거였죠. 그러면 왕과 왕비를 뭐 내쫓자라는 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싶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 그럼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지키면 됐겠죠. 그런데 고종과 명성황후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청나라 군사를 끌어들여서 얘네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미 대원군이 나서서 군란이 수습이 된 상태였다고 해요. 왕과 왕비가 했어야 할 일을 다시 흥성대원군이 일선에서 물러났던, 정확하게 말하면 고종과 명성황후에 의해서 일선에서 물러나임을 당했던 인물이죠. 그 흥성대원군이 다시 나서서 이 사람들을 다독여서 설득을 시킨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황후는 청나라에 군람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와 응징을 요청합니다. 이미 군란은 끝났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0명을 체포해서 10명 이상을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로 되돌아온 지 사흘 만에 대원군을 청나라에 납치하도록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을 청나라로 보냈다가 다시 또 청나라에 납치를 시키도록 주도를 해요. 그리고 끌고 가버리는 거죠. 3년 뒤에 대원군 석방의 기미가 보이자 민영익, 그러니까 자기 오빠를 보내가지고 대원군 보내지 마세요 라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를 청나라에서 계속 구금하고 있어 달라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3년의 시간 동안 대원군 측의 인물 30여 명을 살해하는 만행을 또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원군을 아주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 버린 거죠. 명성황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청나라가 일제에 비해 힘이 밀린다라는 모습을 보이자 친러파로 전향을 합니다. 청과 일본이 갑신정변 때 충돌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싸울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합의하고 철수를 합의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선에서 우리 군대 다 빼자라는 합의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었고 민씨 일파는 청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군대는 철수하지만 청나라는 대대로 조선을 속국이나 신하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명성황후가 봤을 때 청나라가 이미 좀 일본에 비해서도 힘이 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뭐 조선이 뭐 스스로 어떻게 해볼 능력은 안 됐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러시아를 끌어들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외세를 또 끌어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러시아가 들어오니까 청나라, 일본 군대가 철수할 수 있겠어요? 조선을 러시아가 먹을지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청나라와 일본도 군대를 빼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은 청나라, 일본, 러시아까지 끼어든 이권 다툼의 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명성황후와 밀씨 일파의 탐욕으로 인해 고통받던 백성들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다시 벌이게 됩니다. 또 평범한 농민들이 나서서 이거 못 살겠다, 바꿔보자 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전국적인 밀란으로 커지게 되는데 민씨 일파는 다시 청나라 군사들을 끌어들여서 이들을 제압하려고 해요. 하지만 일본 역시 군대를 상륙시키니까 이 기세 등등했던 동학 농민군이 이건 아닌데 싶었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를 다시 물려라.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해산하겠다. 라고 명시를 하고 스스로 해산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오히려 군대를 더 많이 불러오고,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던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마찰이 생기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나라에서요.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애초에 명성황후는 친일파였어요. 그랬다가 청나라를 끌어들이면서 청나라에 의지했고, 그러다가 일본에 또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면서 일본이 이겼죠. 그러니까 다시 일본에 좀 살살 기다가 또 러시아의 힘이 강하다는 걸 알면서부터는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면서 굉장히 여기부터 저기부터 했는데,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와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 내가 더 잘 맞고 잘 살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명성황후의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자기네가 힘이 더 강하다는 것도 입증을 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뭐 우리랑 밀당하려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왕인데, 왕비인데, 뭐 이때는 고종이 황제 칭호를 했으니까 황비였겠죠. 황후가 됐는데, 이런 황후가 일본 깡패들에게 그것도 궁전에서 죽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후손으로서도 분노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영웅이었냐? 영웅이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성황후가 잘못한 게 너무 분명하게 있어요. 그 일파가 잘못했던 게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미화시키고, 명성황후가 어떤 구국의 결단을 내렸던 뭐 여성 영웅,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건 사실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살펴볼 인물은 의자왕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억울하게 삼천궁녀와 세트로 묶이게 되는 의자왕. 이 노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장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뭐 제가 노래를 끝까지 부를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이런 부분이 나오죠. 삼천궁녀 의자왕, 뭐 이런 게 나와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삼천궁녀 의자왕이라는 의자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명확하게 이 노래에 실려 있어요. 역사는 승자가 승자를 위해서 쓰는 그런 거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는 거의 너무 심한 날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다는 낙하암의 높이, 요거는 백과사전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낙하암의 총 높이는 106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하암 꼭대기가 아니라 사실 궁녀들이 뛰어내렸다라고 전해지는 백화정이라는 곳의 높이는 약 60m 정도예요. 물론 높은 높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녀들이 뛰어내렸어요. 3,000명이 뛰어내렸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게 조금 잔인한 묘사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떨어지고 그래서 뭐 반드시 다 눕지는 않을 거고, 뭐 일렬로 포개지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면 거의 그 자리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높이를 떨어진 어떤 시체의 높이라고 해서 한 30cm 정도를 잡자고요. 그러면 3,000명이면 최소한 계산을 해보면 9만 cm, 미터로는 900m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여자 궁녀분들이 무슨 멀리뛰기 선수처럼 막 뛰어내렸을 건 아니죠. 그러면 뚝뚝뚝뚝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무리 뭐 차곡차곡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리고 백화정이 아니라 낙하암의 맨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고 해도, 이게 도저히 사람이 죽을 만한 높이가 나중에 나왔을까라는 게 저는 의문이에요. 이게 좀 상상하면 잔인한 건 맞는데,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게
900m입니다, 여러분. 낙하암의 총 높이보다 9배가 많은 거예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계산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 사료를 토대로 추론을 한다 해도 의자왕과 삼천궁녀는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사천궁녀라고 썼는데 삼천궁녀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조선시대의 평균 궁녀 수가 약 6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왕이 있는 대전 외에도 왕대비 또는 대왕대비, 동궁, 그 밖에 왕자와 공주궁, 후궁, 각 별궁에 소속된 여인까지 포함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반도 북쪽을 뭐 통일을 하고 나서 빼앗겼다고는 하지만, 통일신라 시대에 빼앗겼다고는 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합쳐서 만든 조선의 궁녀 수가 600명이었다. 그런데 백제에만 3000명의 궁녀가 있었다? 이게 조금 계산상으로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당시 그 수도였던 사비성의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여성 인구, 남자 여자 딱 나눠서 좀 단순하게 계산을 할게요. 2만 5천으로 잡자고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다시 결혼한 여자와 결혼 안 한 여자로 또 반타작을 해서 뭐 12,500명. 거기서 또 아이는 제외해야 되겠죠. 제외하면 6,250명. 그러면 그 중에서 절반이 3,000명의 궁녀예요. 그러면 미혼의 결혼 정년기의 여성 둘 중에 하나는 궁녀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노인 숫자는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모두 궁녀였다? 뭐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거짓말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사실 삼국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에 이르러서야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조선 명종 때 호서 판사였던 민재인이 자신의 시였던 백마강부라는 이 시에서 구름처럼 많은 삼천의 궁녀들이란 시어를 넣어서 시를 한 편 지은 거예요. 창작물이죠. 이 창작물에 이 5글자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역사적 사실인 것 마냥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해동증자라고 불렸던 의자왕이 말년에 엇나간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이거는 역사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고 효성스러웠던 의자왕이 말년에 약간 주색 잡기에 빠졌다. 이거는 인정.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000명의 궁녀라는 이상한 누명까지 씌우고 이게 마치 진실이냐? 우리 대대로 우리의 어떤 선조였던 인물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고 말년에 약간 잘못된 길을 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너무나 과장돼서 3,000명의 궁녀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건 민족대표 33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독립을 선언했던 3.1운동에서 이 민족대표 33인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3.1운동은 1919년 3월 3일 고종 장례식에 맞춰서 전국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벌인 사건이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한 민족이 그들 국가의 독립 문제는 스스로 결정지어야 한다라는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식민지 국가에서
우리도 해방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어라는 굉장히 큰 희망을 갖게 돼요. 결국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일본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해요. 만세운동을 벌여요.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와 28 독립선언서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이 3.1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3.1운동의 배경인데, 민족대표 33위는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탑골 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민족대표라는 사람들과 진짜 민족, 우리 국민들은 별개의 장소에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 3.1 운동에 3개월 동안 무려 200만에 가까운 우리 민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7,500명이 사망을 했고 15,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5만여 명이 투옥당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사건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명,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200만 명에 가까운 우리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500만 명이 감옥에 갔고 7,500명이 죽었고요. 15,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정도면. 자,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하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이상이 민족대표 33명입니다. 그런데요, 길선주라는 인물은 목사였어요. 목사님이었는데 부흥회를 인도해야 돼 라고 해서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날. 유여대라는 인물도 의주에서 독립운동을 내가 주도해야 돼 라는 명분하에 태화관에 가지 않았고, 김병조라는 인물도 지방에서 올라오지 않았고요. 정춘수는 그냥 이유도 없이 불참을 했어요. 박희도, 정춘수, 최린, 이 사람들은 훗날에 명백하게 친일파로서 변절을 해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애초에 모이기로 했던 탑골공원이 아니라 태화관에 모였는지, 이 태화관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죠. 뭐 이 요리집이다, 기생집이다, 뭐 말이 많은데, 뭐 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안 온 사람들, 또 일본에 아예 붙어먹은 사람들, 어쨌든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많은 33명의 인물들은 과연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5만 명이 투옥됐고 뭐 7천 명 이상이 죽었고 10,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어요.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한용운, 이종일, 최린, 이승훈, 징역 3년. 좋아요. 그 정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갑성, 오하영, 김창준, 징역 2년 6개월. 엄청난 사건의 주동자들인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죠. 임예환, 나인엽, 홍기조, 박준승, 권병덕, 김완규, 나용환, 이종훈, 홍병기, 박희도, 최성모, 이필주, 신석구, 박동환, 신홍식, 양전백, 이명룡, 유여대, 징역 2년. 정춘수, 백용성 1년 6개월. 양한묵은 재판 중 사망. 길선주 무죄. 김병조 체포되지 않음. 7,500명이 죽었고 15,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5만 명이 투옥당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주동자들이 무죄, 체포조차 되지 않음. 1년 6개월, 2년. 이게 뭔가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때 당시에 일본 군들이 얼마나 눈이 뒤집혀 있는 상태로 우리 민족을 학살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 투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근데 그 정도의 고초를 겪었을까요? 저는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을 우리 민족 대표라고 계속 불러야 되느냐. 사실 뭐 맨 위에 징역 3년, 그래요. 징역 2년 6개월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 뭐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나 아예 일본으로 나중에 붙어먹었던 사람들,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까지 아직도 우리가 민족 대표 33명이다 라고 불러줘야 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죠? 왜 그래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낭독했으니까 오로지 그 이유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33명으로 뽑아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수정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의자왕에 대한 이야기, 민족대표 33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해 보았습니다. 뭐 제 말이 다 맞다 틀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마련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은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번 강의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팩트 체크하기. 팩트는 남이 체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바른 시각 갖기, 바른 시각을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요거는 짤막하니까 간단하게 좀 들으실 수 있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